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지난주 영역의 청와대 5.16에서 삼선 개헌까지가 방송된 후 각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는 분에서부터 전혀 반대로 박 대통령 시대의 암울한 독재와 인권 탄압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의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영역의 청와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다거나 아니면은 독재자였다는 그런 한마디의 평가를 내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시대가 막을 열고 그 막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인가? 바로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청와대,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로 합쳐질 때 역사는 앞으로 굴러가지만 이 둘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긋날 때 역사는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삼선 개헌을 강행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삼선 개헌안의 국민투표 통과는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자신이 마무리 짓고 싶다는 박 대통령의 마음을 국민들이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삼선 개헌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유신을 단행합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72년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그의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신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장충체육관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모여 사실상 국민 없이 치르는 간접 선거였습니다. 단독으로 출마한 박 대통령은 단 2명을 제외한 대의원 99.9%의 지지를 얻어 8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각하, 완벽한 승리입니다. 단 2명만 빼놓고 모두 각하를 지지했습니다. 그 2명도 아마 투표 방법을 몰라서 실수했을 겁니다. 각하, 이건 전무후무한 지지율입니다. 자, 국민 모두를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대통령 각하를 위하여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혼자 나오니까 심심해. 예? 혼자 씨름한 것 같다고. 상대 없는 씨름. 그거 싱겁구만. 근데 나보고 그럽디다. 아 이건 뭐 오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좀 심심하다고 그럽디다. 그냥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을 게 이게 파티도 안 하고 심심하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헌법 가지고 됐는데 그전 같으면 몇 달 동안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투쟁을 해가지고 대통령 3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63년, 67년, 71년. 근데 이번이야 그냥 뭐 거저된 게 지금 선거다 그냥.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박 대통령은 71년 선거 당시 신출내기였던 김대중 후보에게 예상 밖의 고전을 겪으면서 소위 서구민주주의나 국민들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야당의 그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한테 국가의 책임을 절대 맡길 수는 없다. 그런데 서구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로 한다 같으면 그리 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것이 그 이 4월 27일 선거에 역력히 나타난 거다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일을 그동안 열심히 했고 또 실제 선거의 운동에서 전혀 그 차원이 다른 압도적 이런 조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서구식으로 공정한 선거를 한다든가 홀적에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간다. 그런데 그 야당이라는 절대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그 확고한 편견이었겠죠.
체육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박 대통령이 모를 리 없었고 그 때문에 더욱 경제 발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70년대 들어 보릿고개는 사라지고 있었지만 가난의 해방은 아직도 멀리 있었습니다. 농촌은 여전히 못 살았고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실정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시대에 살면서 나는 자나 깨나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남북의 부모 형제가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릴 통일조국의 실현을 희구해 왔습니다. 1970년대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수출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매월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수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10월 유신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이라는 표어가 나온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수출은 곧 애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수출은 국가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누구세요? 나 정이야. 내 경제 공부 좀 하러 왔어. 들어오세요. 가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데 현재 미국, 영국 등 자유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가트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이익은 뭔가? 예, 우선 우리나라 상품이 국제법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약 6만 6천여 개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가트에 가입해서 나쁜 점은 없나? 예,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같은 후진국에서는 이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외자 도입을 더 해서라도 공장을 더 세우고 수출을 늘리는 것만이 가난을 추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쓰는 말이 맞아. 내가 대통령을 그만둔다 해도 그건 중단할 수가 없어. 이 집에서 만든 이 동동주와 콩나물국 내가 정말 좋아하지. 카카, 낮에 하루 종일 일 시키시고 이렇게 밤중까지 괴롭히시면 우리 집 양반 어찌합니까?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요. 이봐, 박간 양반은 내 과외 선생이야. 아니 내가 경제 공부하러 과외 선생 집에 오는데 뭐가 잘못됐어? 카카, 우리 집 양반은 4대 독자입니다. 이렇게 혹사시키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자꾸 이러면 이 집에서 동동주 담근 거 밀주로 고발해볼 거야. 아니, 카카도. 스루, 우리 노래 한번 하자고. 좋습니다, 각하. 황성의 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5.16 초기부터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워진 김학렬은 박 대통령의 경제 오른팔이었습니다. 정치보다 경제 쪽에 마음을 두었던 박 대통령은 주로 경제 전문가를 과감히 기용해 오랫동안 측근에 두었는데 10여 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김정념 씨,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주역이었던 오원철 씨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67년부터) (71년까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연 평균 성장률 당초 목표
이렇게 하면 쓰려 그래. 내가 죽였지. 내가 죽인 게야. 가난에서 벗어나 농촌도 잘 살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오랜 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70년대 초 비록 정부 주도로 시작됐지만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의 호응 속에서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강단에서 한번 말해보시오. 들어볼 테니까. 예.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운동은 어렵거나 복잡한 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일변시켜서 그야말로 새마을로 탈바꿈 시켜보자는 바로 우리 농촌의 운동입니다. 김 박사. 아, 네. 아무래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좋을 듯 싶소. 바로 공사를 시작하시오. 알겠습니다, 카카. 그리고 여기 이 계단식 교실을 고치시오. 예, 카카. 자, 기숙사에 가봅시다. 딱 걸어서 쭉 가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 기숙사 학생들, 그 농협대 학생들 자는 기숙사입니다. 그 다다미로 생긴 방인데 그때 연탄불을 피웠어요. 그때 2월 달이니까 연탄불 피웠는데 아 양반이 양게 막 소지해도 마루가 먼지가 우해요. 경호원이 탁 신씻고 마루에 쓰래. 쳐다봤다. 꾸짖는 심정이야. 꾸짖는 입장이야. 왜 막 신씻고 올라가냐 그런 식이지. 아 당신 없이 전부 심 부스끈 끄고 그 먼지가 있는 그 마루에 딱 올라서더니 방에 들어가요. 문 열면서 이렇게 냄새 맡아요. 보니까 가스 냉각 안 나는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 맡더니 다이병 올라가더니 이불을 쫙 개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보다가 이불 하나를 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더니 먼저 이리 와. 아까 안개띠에서 이불이 얇아서 춥다는 사람이 한 몇 사람 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하다 보면 항상 몇 사람은 불편 있는 것이니까 그냥 너무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면 되니까 소신대로 해라. 박 대통령은 틈만 나면 농촌에 내려가 변화해가는 농촌을 둘러보기를 즐겨했습니다. 정치 문제 골몰하기보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수출이나 새마을운동에 더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메모에는 농가 모습에서 마을 도로까지 직접 연구하고 설계한 그의 꼼꼼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양반이 예를 들면 농촌의 새마을 이제 농촌의 그저 농로 개척이라거나 그런 것도 몇 메타로 해야 하느냐 이것도 전부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5m 이상 안 하면 5m는 해야 한다. 그 왜냐하면 근대화된 후에 또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 차가 교차될 수 있는 한도는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안 된다 해서 그 폭 5m로 지정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농촌 불악에 그때 새마을 가꾸기 했던 농촌의 5m 그것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례를 들면 그리고 이제 우물도 일일이 장독도 일일이 이렇게 그리시고 해가지고 그걸 딱 넣는데 저희들이 참 놀랐어요. 새마을운동의 확산, 발전하는 농촌 등은 요즘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1963년도에 쓴 자서전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씌어 있습니다. 물론 이 5.16 혁명의 본령이 민족국가의 중흥, 창업에 있는 이상 여기에는 정치혁명, 사회혁명, 문화혁명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그중에도 본인은 경제혁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다. 먹여놓고 살려놓고서야 정치가 있고 사회가 보일 것이며 문화에 대한 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그린 조국 근대화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유신 역시도 조국 근대화의 일환이며 자신이 아니면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민준이 자윤이 하는 것은 국민이 잘 살게 된 다음에 추구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민들도 박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당시 청와대 밖에서 유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유신 시대는 강요된 침묵과 숱한 긴급 조치가 만들어낸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를 내세우는 국민들을 더 이상 설득하거나 타협하기를 포기한 듯이 보였습니다. 휴교, 폐교, 위수령 발동이 해마다 되풀이됐습니다. 정책 탄압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유신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홍보가 실시됐습니다. 파멸하지 않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죠. 고학년의 경우 이렇게 되면 질문하는데 상권 분립이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적에는 우리는 거기에서 뭐 바르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난처했었어요. 그래서 어물어물하다가 결국은 그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맞고 서양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부물일 수밖에 없죠. 얼부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선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개탄을 하는 거죠. 그냥 속이 터지니까 심지어는 가서 그냥 뭐 막걸리집에도 가서 막걸리도 한 잔 잡수시면서 그냥 이렇게 참 이거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그 개탄들도 하고 상당히 그 참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유신에 반대하는 모든 제야, 정치 인사들은 을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탄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유신 시대에 들어와 박 대통령은 반민주 독재자로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제야, 종교인 등 유신 반대 세력 1,400여 명을 구속한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나고 급기야 이념 문제로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이런 청와대의 강경한 이미지를 무마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유 여사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박 대통령을 유화하려 했다는 일화는 많습니다.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님이 싫다고 하셨지만 꼭 배워야 하겠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잘 왔어. 유신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유신은 잘못한 거예요. 이 늙은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박 대통령께서 국민의 귀와 입을 막고 계속 대통령을 하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님을 찾아뵈러 온 거 아닙니까? 엉뚱한 일로 할머님이 정계를 떠나셨지만 부디 허심탄회하게 나라가 갈 길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나라도 살고 저희도 삽니다. 네, 그러리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이제 할머니가 그 유경사를 갖다가 직접 대면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참 그 호감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유교사를 갖다가 말씀을 하실 때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한마디도 그분에 대해서 그 여성으로서나 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저희 나라 주부 또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점수를 갖다가 주셨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유경수 여사는 당시 장차관의 부인들을 주축으로 양지회를 만들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유 여사는 정치 혼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자신의 활동으로 청와대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라 해도 유 여사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빨리 나오지 않고 뭐 하는 게? 죄송해요. 저 좀 보세요. 뭐야? 드릴 말씀이. 뭔데 그래? 오늘은 왠지 집을 떠나기가 싫은데요. 그냥 쉬고 싶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행사가 많은데. 간밤에 꿈자리도 안 좋고 왠지 기분이 내키질 않아서요. 아니 명색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람이 꿈자리 때문에 행사에 안 나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민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정 가만히 계세요. 그냥 계세요. 예, 잡았습니다. 사모님.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전명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 통일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리로 입원하실지 모르니까 그네는 목욕탕에 물 좀 두어라. 그리고 근영이 청와대에 가서 어머니가 입을 잠못하고 옷 그리고 라디오하고 책 좀 가져오고. 각하, MBC 이완희 사장이 각하를 뵙겠다고 왔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예. 무슨 일이시오? 각하, 오늘 있었던 사건 전모를 저녁 뉴스부터 TV로 전국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각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올 텐데 흉하지 않을까? 각하, 제 생각에는 이 사장 말씀대로 그 필름 텔레비전에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흉기를 온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영부인께서 쓰러지시는 장면은 편집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 내보내. 기왕 방송을 할 바에는 우리 집사람이 쓰러지는 장면도 자르지 말고 다 보여줘. 모습은 흉하겠지만 국민들이 알 것은 다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각하.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박 대통령에게는 물론 국민들의 마음에도 역시 커다란 빈자리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어디 알리지 않고 이제 대통령께서 그냥 혼자 가셔서 참배하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임자 자네 혼자 가기야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손을 흔들면서 내리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봐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참 그 유교사를 잊지 못하시고 또 그 식당에도 그 유교사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초상화 큰 걸 걸어 놓으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진지를 잡수시고 또 가끔 혼자 잡수실 때는 혼잣말로 그 초상화에 나오는 영부인하고 일문일답을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나가다 간혹 본 일이 있어요. 문세광 저격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박정규 경호실장은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바로 차지철이 기용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비서실장의 자리에 대만 대사로 8년 동안 나가 있었던 김계원 씨를 임명합니다. 선배님, 이제 그만 기분 푸십시오. 어차피 다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차 실장, 각각에서 뭐 없이 외로울 테 신경 좀 많이 써주이소. 그 일은 비서실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십니다. 막으라고 절대로 가까워 동석해서 술 마시지 마이소. 또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사람들은 술만 묵었다 하면 밖으로 나가서 소변 보겠다 하는데 경호 원칙상 한 번 동석한 사람은 각하가 자리를 뜨실 때까지는 절대로 다른 데를 왔다 갔다 못하는 기라. 그 뭐 높은 양반들 어디 말 듣습니까? 각하께서 행차 시에는 각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경호실장인 기라. 각하께서도 경호실장의 의견에 동조하시는데 그 나머지야 말할 게 뭐 있겠노? 차로 졸치기 아니겠나? 차로 졸치기요? 하지만도 그거는 각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나 숙소 경비 시에만 주어지는 특권이니까네. 조자랑이 헝칼 쓰던 아무데나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된대. 알겠습니다, 선배님. 악셋을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박 대통령은 유교사가 서거한 후 가정적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남편을 위해 몰래 물을 섞던 아내의 손길을 그리워했고 쓸쓸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이즈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자, 막사에 한 잔 드세요. 예. 국정 수행을 위한 무슨 좋은 생각 없어? 머리는 안 쓰면 녹 쓰는 법이요. 점심값은 해야지. 오늘은 무슨 아이디어건 곧 한 가지씩 내고 가시오. 이건 명령. 각하, 외람되지만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영부인께서 문세광의 흉탄에 쓰러지신 일, 이는 보복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함이 국익에 이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남한의 번영상을 왜곡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은 제1조총련들까지 부추겨 문생과가 같은 암살범을 밀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지몽매한 조총련 동포들이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추석에 조총련 모국 방문을 허하심이 어떠실지.
명예는. 아버지는 혼도 없습니까? 만일에 지하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하실 것입니다. 송충이보다도 더 믿고 더러운 그 조청년을 어떻게 가슴 안에 품으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을 시키란 얘기입니까? 절대 반대라는 것이었었는데 내가 일부의 대통령인가 다르게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초기에는 모국방문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그 중에는 간첩도 묻어올 거고 또 국내에 와서 군사시설도 촬영할 거고 피해가 있겠지만 그것이 6대4로 6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면은 이것을 내가 꼭 하겠다. 조총련계 제1동포를 초청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75년 추석부터 조총련계 동포들이 속속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조국 방문과 때를 같이 해서 유신 반대의 물결도 약화됩니다. 박 대통령의 집권 18년을 돌아볼 때 유신이 무너지는 그 내리막길은 유경수 여사의 서거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박 대통령이 아내를 잃고 나서는 최고 통치자로서의 판단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언에 따르면은 우선 측근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국을 헤쳐나가는 능력보다는 유교사가 없는 빈자리에 쓸쓸함을 메우려는 그런 인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유교사가 없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자기 통제력은 점점 약화됐고 궁정동의 술자리도 이때부터 잦아졌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순수한 집념과 인간적인 소탈함은 점차 사라져가고 대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선과 아집만이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거기다 유교사 서거 후에 당시 전국은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학생, 제야, 야당은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서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당시의 박 정권은 독재 정권으로 낙인 찍혀서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의 인권 탄압을 들어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고 한미 간의 갈등은 박동선 사건으로 심화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유신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박동선을 로비스트로 고용, 미 의원을 매수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미국의 태도는 박 대통령에게는 불만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초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해가 간다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말이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걸 비판하면 동맹국끼리 곤란하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 얘기는 미국과 영국하고 관계는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미국과 영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서로 비판한 일은 하나도 없다.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그게 동맹국의 일이라 그 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좋은 미국이 우리 하는 방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얼마나 환영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이 틀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고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북한의 남침 위협을 느끼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73년부터 비무장지대의 남침용 땅굴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76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75년 패망한 월남을 보면서 박 대통령은 약소민족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유신, 한안 해방에 이어 이제는 자주국방을 내걸고 방위산업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열강들이 지난날과 같이 우리의 운명을 또 다른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대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들을 우리의 친구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치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와도 가면히 대결하여 끝까지 싸울 의연한 자세를 지킬 것입니다. 미국 카터 행정부가 한국의 인권 탄압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하자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집념을 더욱 불태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핵 개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해야 오겠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또 그냥 우리가 뭐 600마일이다 700마일이다 그렇게 긴 사정을 가진 유도탄을 맹그는 것을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힘이 너무 그 커지는 걸 미국은 좀 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술을 불란서에서 들여온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휘서 박사님, 잘 알다시피 우리 정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군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 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 단계이고 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처럼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연구소를 완공하고 그 다음에는 유도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한국은 세계 7번째 유도탄 개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핵 개발은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으로 중단되고 맙니다. 이게 비율이 잘 맞아야지 제대로 맛이 나는 거야. 카카, 오늘은 맛이 어떻습니까? 좋아. 카카, 감사합니다. 한 잔 받아주십시오. 유신, 자주국방,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 모든 것이 청와대 안의 박 대통령에게는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을런지도 모릅니다. 집권 말기 박 대통령은 측근들이나 기자들을 불러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정계 은퇴설이 한동안 화제가 됐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중에는 핵 개발이 완료되는 81년 국군의 날을 기해서 한국이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나서 스스로 하야하겠다는 결심이 이미 서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미 하야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꾸준히 나돌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수께끼입니다. 만약에 12.6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은 과연 권력을 내주었을까요? 이 문제에 직접 답을 줄 수 있는 박 대통령 자신은 이미 고인이 되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에게 하야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가
정말로 물러날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동안 이룩한 조국 근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후계자를 양성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은 과연 박 대통령은 그 후계자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박 대통령의 후계자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삼선 개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다음을 이을 사람으로 지목됐던 사람은 JP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5.16 동지이고 조카 사위이기도 했던 JP는 그러나 당권 경쟁에서 4인 체제에 의해 밀려납니다. 4인 체제 역시 12항명을 통해 권력 핵심부에서 제외됩니다. 애초부터 후계자를 키울 생각이 없었다는 박 대통령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입니다. JP를 시켜서 뭐 SK를 찾다. 그렇지 않을게요, 그건. 그럼 JP든 SK든 그건 까불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실제 친 것은 그 중앙정보부를 시켜가지고 이후락실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위 이 4인 체제를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그건 중앙정보에서 모조 잡아다가 홀줄을 내고 그리고 김성구 씨로 하여금 당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면서 소위 4인 체제라는 그 세력이 거세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JP계가 득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JP가 그 당시 총리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후에 한 2, 3년 동안 총리를 계속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 유신이 되고 그래서 총리라는 자리가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대단한 자리는 사실은 아니었죠. 박 대통령이 18년 동안 절대 권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용인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삼선 개헌 후에 김영욱 정보부장을 해임시킨 것이나 유신의 공로자였던 이후락 정보부장을 제거한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박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켜나가는데 대단히 치밀했던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곁에 두었던 사람은 차지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11.6 직전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세도는 거의 제2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각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길의 구원자 대신 님의 뜻을 받들고자 여기 모였네. 이 가사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각하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이만한 존경심이나 충성심의 표시도 없이 어찌 각하를 잘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노래를 우렁차게 부를 때마다 우리 경호원들은 각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새삼 새록새록 느껴질 것입니다. 됐어. 그럼 경호원가를 부르되 향토 예비군과 번가라 부르도 돼. 내가 좀 덜 거북스럽게. 각하, 감사합니다. 근데 차지철이한테 너무 그 고날 많이 준 게 틀림없어요. 그건 이제 이제 무엇과정 요구했느냐면 차지철이는 경호실 안에다 갖다가 경호실 밑에 실장 밑에 일개 사단을 가져가려고 그런 게예요. 이게 사단을 유인군 사령관한테도 요구하고 육군 참모총장한테도 그걸 요구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거기다 갖다 근데 이제 유인군 사령관하고 증성하자면 일치해버렸죠. 이제 그 차지철 씨를 이제 뭐 경호실장을 기용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정에 간섭하도록 풍토를 마련해 주었다, 허용해 주었다 하는 것이 우선 대통령으로서는 총기를 상실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직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김경원 씨가 대만에 이제 그 대사로 8년 이상 계셨습니다. 그랬던 분을 그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뜨거웠던 혼란기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에 갑자기 기용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점이 많단 말이죠. 오늘 오후에 청와대 연병장에서 경호부대 사열식이 있는데
참석하셨으면 해서요. 부총리께 우리 경호실 행사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늦지 않게 참석하십시오. 경호실장입니다. 아, 실장님이십니까? 저 이 장관입니다. 아,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 국길이 강화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참석할까 해서요. 사열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럼 초청 못할 것도 없죠? 5시에 오시오. 실장님, 감사합니다. 차지철은 유교사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박 대통령의 신임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정부 강요의 인사권을 휘둘렀음은 물론 79년도에 들어서면 큰 정치 사건에 차지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유신 말기에 경호실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중앙정보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재규, 차지철의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충성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집권 말기 박 대통령은 초기의 모습과는 달리 권력을 지켜나가는 데는 민감했지만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의 마음을 읽는 데는 어두웠습니다. 국민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민주를 열망하고 있었음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조국 근대화를 위해 유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만 몰입돼 있었습니다. 78년 총선에서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심을 읽지 못했고 YH 사건 때 박 대통령은 여공의 절규를 불순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신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던 부마 사태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읽지 못하고 지방행정의 잘못만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로 청와대에 들어온 만큼 집권 말기에 박 대통령이 염려한 것은 군부나 측근 세력이 커지는 것이었지 국민을 두려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박 대통령의 한계였습니다. 청와대 안에 안주하면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밖의 국민들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박 대통령은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 하는 말과 나는 당대의 평가보다는 후손에게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근대화를 이룩하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피땀과 고난을 국민들이 너무도 몰라준다는 섭섭함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민들은 그 박 대통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유신 말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야말로 민주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신 시대의 박 대통령과 국민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말이 됩니다.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등을 돌린 모습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11.6이었습니다. 이 땅의 가난을 몰아내고 수많은 발전을 이룬 업적은 인정받으면서도 마지막에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집권 18년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역은 바로 국민이라는 어쩌면 새삼스러운 사실의 확인입니다. 즉 권력은 국민들의 인정과 동의하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는 청와대의 영역. 그것은 대통령 자신이 언제든 청와대 밖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일 때 청와대에 영광이 있고 그러지 못할 때 청와대는 오욕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역의 청와대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